여러분은 혹시 천운을 믿으십니까? 혹시 주변에서 듣거나 혹은 직접 겪으신 적은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경험해봤기에 지금부터 저의 탈북 과정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천운을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선희입니다. 올해 36살이고요. 탈북한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탈북했어요? 거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북한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가세는 급속도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입 하나라도 덜려고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22살에 했어요. 남편 준혁이는 같은 마을 출신이었는데 정말 착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행복했어요. 민수도 태어나고 3년 후 동생 민준이도 태어났어요. 2011년부터 북한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살았던 동네에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단속이 심해져서 장사하는 것도 눈치 봐야 했죠. 남편은 직장에 다녔는데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남편 월급으로는 옥수수 2kg 정도 사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부업으로 땔감을 만들어서 팔아야 그나마 살림의 보탬이 됐죠. 주중에는 직장에 출근해야 하고 주말엔 수레를 끌고 몇십 리 떨어진 먼 곳까지 가서 땔감을 실어와서 팔곤 했어요. 저는 시장에서 중고 판매를 해왔고 근근히 옥수수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적었었습니다. 그나마 하루하루 장마당에서 풋돈이라도 벌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의 방침이라며 도시 중심부에 위치했던 장마당을 도심 변두리 쪽으로 옮겨버리더군요. 장마당이 집 근처에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어린 두 아들을 두고 멀리 장마당을 이용할 수가 없어진 거죠. 북한은 어린이집 같은 시설이 아예 없었고 있다고 해도 간부집 자녀들이나 뇌물을 많이 주어야 다닐 수 있어서 우리같이 평범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가정에서 부모가 돌봐야 했죠.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아직 어려서 위험했거든요. 5살 큰아들 민수가 2살 된 어린 동생 민준이를 돌봐야 했죠. 5살 아이에게 동생까지 맡기고 나는 장마당에 나가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장마당에 안 나가면 먹고 살기 힘들었죠. 아이들을 방에 두고 출입문을 밖에서 잠그고 저는 장마당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장마당이 집에서 5분 거리여서 수시로 아이들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애기 키우는 저로서는 장마당이 집 근처 가까이 있는 게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니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막내 민준이 3살 되던 해겨울,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주 보며 지냈던 7살 동현이라는 애가 죽었습니다. 굶어서 죽었습니다. 워낙 북한에서 굶어서 죽고 병나고 병원 못 가서 죽고 워낙 많이 죽어나가니까요. 동현이 엄마가 생계를 위해 중국으로 넘어갔고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동현이 아빠마저 식량을 구한다고 친척 집으로 떠나고 어린 동현과 중학생 누나만 남게 됐거든요. 아빠가 집 떠난 지도 한 달이 넘어가면서 남아있던 식량과 주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조금씩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한계에 닿아 나중에는 내 살기도 힘드니 다른 사람을 살피지 못했던 거죠. 어른 없이 아이들만 버티다 결국에 어린 동현이 그렇게 된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내 자식 같은 아이가 그렇게 되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른 없이 아이들만 남겨있는 가정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국가마저 등 돌리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비참한 현실에 저는 슬픔을 넘어 화가 치밀었어요. 부모도 없이 마을 사람들끼리 장례를 치렀는데 관을 짤 널판지가 없어 이불에 그냥 싸서 묻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런 상황들에 다들 익숙해진 듯 무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나는 어린 두 아들을 이런 나라에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부터 점차 이 나라에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남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 나라에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러다가 정말 다 죽을 것 같아. 주변에 다들 중국 쪽으로 돈 벌러 간다는데 우리도 방법을 찾아야 돼. 남편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어요. 탈북 브로커에게 지불할 돈이 최소 300만 원은 필요했는데 우리에겐 그런 돈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결정했습니다. 내가 먼저 간다. 중국에서 돈 벌어서 데리러 올게. 저는 반대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가거나 아니면 아무도 안 가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지만 남편은 고집했습니다. 남자 혼자 가는 게 성공률이 높대. 여자랑 아이들이 함께 가면 속도도 느리고 위험해. 나 먼저 가서 길 닦을게. 1년만 기다려줘. 2015년 3월 17일. 남편이 떠났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소식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저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탈북하다 붙잡혔거나 중국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그런데 2016년 1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우리 집 출입문을 두드렸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선이라는 사람 맞습니까?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보이부 사람인가? 저는 경계하는 눈으로 그 남자를 멀찍이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보, 나 살아있어. 서울에 있어. 민수랑 민준이 데리고 꼭 와. 이 사람한테 돈 줬어.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라와. 사랑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어요. 그것도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고 우리를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짐은 최소한만 챙기세요. 옷 한두 벌 그리고 현금.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여행 간다고만 하세요. 절대 탈북한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각오하세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힘들어할 겁니다. 그래도 갈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갑니다. 여기 있으면 어차피 죽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옷 2벌씩, 물, 간단한 음식. 그리고 제 돈을 전부 챙겼어요. 고작 50만 원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 아빠 보러 여행 가는 거야.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7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있어? 보고 싶어. 그래, 곧 볼 수 있어. 조금만 참아. 4살 민준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엄마 손잡고 어디든 따라갈 뿐이었죠. 2016년 1월 16일 오후 1시. 우리의 탈북이 시작됐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데리고 마을 외곽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저만 따라오세요. 오후 4시쯤이었는데 하늘이 흐리고 눈까지 펑펑 내려서인지 어둡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업고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브로커는 앞장서서 산길을 올랐어요. 아이들도 어리고 거기에 눈까지 내리니 걷는 게 쉽지 않았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멈췄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저게 두만강입니다. 겨울이라 강은 얼어있고 거기에 눈까지 내리고 있어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도착할 곳이 강 건너편 쪽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북한 경비병들이 순찰을 돕니다. 교대하는 10분 경비 초소가 비어있는 유일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순식간에 중국 쪽으로 넘어가야 해요. 제가 미리 이 시간에 교대하는 경비대원들에게 뇌물을 줘놓은 상태라 이 시간을 이용해서 실패 없이 넘어가야 해요. 다만 아이들이 울거나 해서 소리가 나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절대 아이들 조용히 시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민수야, 엄마랑 같이 가는 거야. 민수 달리기 잘하니까 저기로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조용히 소리 안 내고 알겠지. 브로커가 먼저 얼음 위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동안 브로커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 혼자 아이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민준이를 업고 민수의 손을 잡고 얼음 위로 내려갔습니다. 발이 얼음에 닿자마자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앞서간 브로커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업고 있어서 조금 느렸지만 민수는 나보다 앞장서서 정말 빠르게 내달렸습니다. 우리 셋은 필사적으로 강위를 거의 뛰어서 건넜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그날따라 눈까지 펑펑 내리며 시야가 잘 안 보여서 탈북하는 우리에겐 최적의 날씨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을 만큼 눈은 펑펑 내렸습니다. 강폭이 넓어 한참을 숨도 안 쉬고 뛰었는데 겨우 반 정도 온 것 같았어요. 속으로 저는 제발 민준이 힘들다고, 울지 않기를 무섭다고, 울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앞서 달리는 민수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고 강 건너편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우리 셋 좀 도와주세요. 계속 중국 쪽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뒤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목덜미를 낚아챌 것 같은 상상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이마에 흐르는 땀에 머리가 다 젖었습니다. 중국 쪽으로 거의 도착했을 때 나는 무릎이 접혀 도무지 뛸 수가 없어서 등에 업힌 민준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겨우 4살인 민준인 이 상황을 인지했는지 저보다 더 잘 뛰는 거예요. 이제 30m. 앞에 방파제만 넘어서면 도착인 듯 싶은데 생각보다 높아서 저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잠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살 민수가 어떻게 먼저 올라갔는지 콘크리트 방파제 위에서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 민준이 먼저 올려보내고 나서 내 손까지 고사리 손으로 끌어올려줬어요. 이제 중국 쪽에 도착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앞서갔던 브로커를 찾아야 했어요. 그 사람 없이는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이며 머리가 식으면서 바로 머리는 딱딱하게 얼어붙었고 아이들을 내려다보니 눈사람이 따로 없고 머리에선 김이 풀풀 나왔습니다. 여기에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와 다시 만나고 긴장이 풀리니 민수는 제 옆에서 울고 있었고 민준이는 제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몸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걷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여긴 아직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도입니다. 빨리 가야 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20분을 걸었을까요? 작은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중국입니다. 조선족 마을이에요. 오늘 밤 안에 북한 국경 쪽을 벗어날 겁니다. 우리 셋은 브로커를 따라 승용차에 탑승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정말 잘했어. 민수가 엄마랑 민준이 끌어올려줘서 우리 잘 도착했어. 이제 아저씨만 따라가면 아빠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해줬더니 아이들도 긴장이 풀렸는지 따뜻한 차 안이라 몸이 녹으면서 두 아이는 잠에 빠졌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미얀마까지 그리고 태국까지 앞으로 6,000km의 여정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우리는 탈북자였고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체포해서 북한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만약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거나 공개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어 지내야 했어요. 브로커는 우리를 조선족 집에 숨겨줬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내고요. 문제는 돈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보낸 돈은 200만 원이었는데 브로커 비용으로 150만 원을 이미 냈고 남은 건 50만 원뿐. 한 달 숙식비를 내면 끝이었죠. 돈이 더 필요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중국에서 미얀마까지 버스비, 숙박비 다 합쳐서 최소 300만 원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남편분께 연락하세요. 돈을 더 보내달라고. 브로커를 통해 전화 연결 후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돈이 더 필요해요. 300만 원 더 있어야 된다는데 어쩌죠?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돈 보낼게. 저는 그 일주일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작은 방에 갇혀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민수는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아빠 만나? 여기가 아빠 있는 곳이야? 아니야, 민수야. 아직 조금 더 가야 해. 조금만 참아. 엄마, 나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아빠 만나면 마음껏 놀 수 있어.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돈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빚을 내서 보낸 300만 원. 이제 갈 수 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우리는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어요. 브로커와 함께요.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쿤민까지 가는 장거리 버스. 이 버스 타면 64시간 3일을 가야 하는 먼 길이었어요. 아이들 울지 않게 조심하세요. 검문소를 몇 개나 통과해야 하는데 신분증 검사를 해요. 버스 아니라 숨을 수도 없고 그냥 운에 맡기세요. 브로커가 별일 아닌 듯이 말끝을 흐리면서 얘기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운에 맡기고 기적을 믿어보는 수밖에요. 여기까지 오는 길도 쉬운 건 아니었으니 이제 와서 되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계속 가야만 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닥쳐올 운명을 모른 채 버스는 어느새 출발했어요. 민수와 민준이는 신기한 듯 창밖을 봤어요. 중국은 북한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거든요. 엄마, 저기 봐. 불빛이 엄청 많아. 민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쉬, 작은 목소리로 해야 해. 저는 민수를 다독였어요.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계속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공안이 버스에 올라와서 신분증을 검사하면, 만약 아이들이 울면, 누군가 우리를 의심해 신고하면, 검문소가 가까워 갈수록 나는 긴장감으로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탈북자 신세인 제게 신분증이 있을 리가 없었죠. 저 앞에 검문소가 보이기 시작했고 버스는 서서히 속도를 줄여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나는 입술에 손가락으로 쉬타는 흉내를 내면서 아이들을 내 품으로 안았습니다. 대형 버스라 우리 자리는 중간쯤이었는데 출입문으로 2명의 군복 입은 군인들이 올랐습니다. 군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승객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지정된 승객들은 서둘러 신분증을 그들에게 건네주었고 군인들은 꼼꼼히 실물 확인을 하는 듯 승객과 신분증을 번갈아 보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커다란 압박감에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순간의 기지로 눈을 감고 자는 척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귀는 더 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연하게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다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잠깐 내 옆에 머물렀던 군화 소리가 다행히 나를 지나쳐갔습니다. 저에게 또 한 번 기적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버스 뒤쪽에서 2명의 승객들이 군인들과 같이 짐을 챙겨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우리는 천운으로, 기적으로 위기를 또 한 번 무사히 넘겼습니다. 긴장 속에 온몸이 땀으로 적셔져 이마에 맺혀있던 땀방울이 얼굴을 타고 마치 눈물처럼 흘러내렸어요. 엄마, 울어. 민수가 내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아니야, 엄마 안 울어 더워서 그래. 달리는 창밖을 보니 이제야 설야의 아름다운 풍경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3일 후 우리는 쿤밍에 도착했어요. 7살 민수 4살 민준이는 버스 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버스를 탔거든요. 북한에서 두만강으로 탈북할 때도 울지도 않고 잘 따라와주고 투정 한 번 안 했던 막내 민준이었는데 버스가 멈춰서 달리지 않고 대기하고 있을 때는 잠깐씩 칭얼거리면서 버스 왜 안 가 언제 달려? 하면서 칭얼거리더군요. 어린 두 아이들의 눈에 처음 보는 낯선 나라의 풍경과 그들이 쓰는 언어들, 맛있는 간식들. 아이들 눈에 비친 모든 순간들이 신기할 다름이었죠. 탈북자 신분이며 잡히면 안 되며 그런 복잡한 상황을 알 리 없는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났고 버스 밖 풍경 보느라 잠도 잘 안 자더라고요. 쿤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숨어 지냈습니다. 3일 동안 브로커는 다음 구간을 준비했어요. 쿤밍에서 미얀마 국경까지.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쿤밍에서 루이리까지 가는 버스. 그리고 바로 그 버스 환승 터미널에서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를 잃어버렸어요. 2016년 2월 15일 오후 3시. 중국 루이리 버스 터미널. 우리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30분 뒤에 출발하니까 화장실 다녀오세요. 저는 표 사러 갑니다. 브로커가 버스에서 먼저 내리면서 말했어요. 10분 후에 3번 플랫폼에서 만나요. 저는 민준이를 업고 민수는 제 뒤를 따라왔어요. 민준이를 업고 있어서 도저히 좁은 버스 안에서 민수 손까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중국말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언어로 얼마나 시끄럽게 얘기를 하는지 귀가 잘 안 들릴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승객들이 순서 무시하고 우르르 몰려들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민수야, 엄마만 잘 보면서 따라와. 저는 뒤를 돌아봤지만 사람들에 가려서 민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야, 빨리 따라와. 응.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민수가 따라오고 있구나 하며 안심하고 버스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사람들에 떠밀려 버스에서 잠깐 멀어졌고 민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브로커가 제 뒤를 바라보며 민수 어디 갔어요? 민수 제 뒤에 잘 따라오고 있었는데요.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민수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5분, 10분. 기다려도 민수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저는 큰 소리로 아이를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화장실을 혼자 갔을까? 아니면 플랫폼 쪽을 먼저 갔을까? 수많은 인파 속에 알아듣지 못할 시끄러운 소음 속에 초조한 시간만 흐르는데 나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일이 잘못됐다는 생각. 터미널에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민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혼자. 중국 땅에 혼자.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7살 아이가 낯선 나라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납치당했으면 어쩌지, 인신매매단한테 잡혔으면 어쩌지. 여기 인신매매단 많아요. 전에 브로커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등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형아 어디 갔어? 엄마도 몰라. 나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엉엉.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손을 안 잡아서 그래서 민수를 잃어버린 거야. 민준이가 무거워서. 그때 손만 잡았어도. 후회와 자책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내 가슴을 덮쳤습니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7살 아이를 이렇게 넓은 중국 땅에서 잃어버린 거야. 그때부터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없이 무서워서 울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7살. 겨우 7살. 중국말도 모르는데.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는데. 저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민수를 찾아야 했어요.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생각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없었습니다. 3번 플랫폼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도 없었습니다. 매점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대합실로 가서 확인했지만 안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했습니다. 머리가 풀어진 채 민준이를 업고 울부짖는 여자. 미친 여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봤어요. 아이, 7살, 파란 옷, 도와주세요. 손으로 키를 재며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중국어로 대답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听不懂， 제발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말이 안 통해요. 도와달라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무력감이었어요. 수백 명이 있지만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낯선 땅에서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7살 아들 민수도 어딘가에서 혼자. 제발 살아있어줘 민수야. 나는 민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사람들 사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터미널을 몇을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며 목이 터져라 민수를 불렀습니다. 저는 정말로 민수를 잃은 것 같았어요. 영원히 이 땅에 두고 가는 거구나. 내 아들을.
그 생각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저의 절규가 터미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터미널 구석구석 혹시나 안 찾아본 곳이 없나 싶어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1시간 넘게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민수 잃어버리면 안 돼.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민수, 무서워서 어떡해, 엄마가 미안해. 더 이상 목소리는 안 나오고 실성한 사람 마냥 아이들만 보이면 뛰어가서 민수인지 확인해서요. 그렇게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브로커가 민수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멀리 앞에서 민수가 저를 마주보며 울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저기 뛰어오는 우리 민수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말 민수였어요. 저는 민수를 안았어요. 너 어디 갔었어? 엄마가 너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데.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었는지 아이는 한참을 말도 못하고 서럽게 울기만 하더군요. 아이를 안고 한참을 달랬더니 조금 진정이 됐는지 민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따라 버스 내리다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엄마 놓치고 다른 버스 타서 미안해. 아니야, 민수 잘못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손 잡았어야 하는 건데. 아이가 진정되자 저는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민수에게 물었어요. 민수 어떻게 터미널로 다시 찾아올 생각했어? 그랬더니 민수가 버스에 올라서 엄마랑 민준이 자리 봤는데 없어서 바로 잘못한 줄 알았다네요. 똑같이 생긴 출발하는 반대 방향 버스에 탔던 거라네요. 근데 올라가서 동생과 엄마가 안 보이자 갑자기 무서웠대요. 그래서 버스기사 옆으로 가서 다짜고짜 울기 시작했대요. 버스기사도 당황하고 승객들도 무슨 상황인지 웅성이고. 하지만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니 다들 수근거렸고. 중국어로 뭐라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이 버스는 달렸고. 민수는 버스가 안 멈추니 겁이 나고 무서워서 더 크게 울었다네요. 중국어로 어른들이 계속 얘기하더니 마침내 기사 아저씨가 아마도 터미널에서 아이 혼자 잘못 탔다는 생각을 했는지 다행히 버스를 정차 후 민수가 내릴 수 있었대요. 민수 혼자 터미널로 찾아서 온 거죠. 엄마, 내가 터미널 기억해서 혼자 찾아왔어. 나 잘했지. 그리고 내가 크게 울어서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버스 세웠어. 잘했지. 민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이 일은 정말 천운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하고 이 세상 모든 신께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터미널 바닥에 민수를 안고 앉아서는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이었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대단해. 정말 장하다. 너무너무 잘했어. 저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얼마나 강하고 용감한 아들인지.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미얀마로 가는 버스. 민수는 버스가 출발하자 얼마나 지쳤는지 바로 기절한 것 마냥 잠들었어요. 작은 몸으로 얼마나 안간힘을 썼을까. 얼굴은 온통 흙먼지에 눈물 자극의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민수와 민준이를 양옆에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타국에서 전쟁 같았던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 얼마나 더 위험한 일을 겪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 출발해서 태국까지 두 아이를 혼자 케어하며 거의 2달 가까이 긴장 속에 음식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자고 하니 살이 많이 빠지더군요. 혹시 잠든 동안 공안에 잡힐 수도 있으니 아이가 둘이라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 딱히 대안이 없고 잠을 안 자고 아이들을 지키는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를 잃어버렸던 터미널 사건이 있고 나서 더더욱 나의 온 신경은 오직 아이들이었어요. 브로커도 못 믿고 온전히 나 혼자 아이들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는 아예 잠을 자지 않았고 낮에 이동할 때만 잠깐씩 잠을 자곤 해서요. 그나마 미얀마에서 태국까지는 남편이 알려준 브로커를 따라 비교적 쉽게 태국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비용은 남들과 2배로 비싸서요. 태국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우리가 걱정됐던 남편은 혹시라도 우리가 국경 검문에 단속당하고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하고자 남들과 다른 안전한 루트로 우리를 무사히 데려오려 무척이나 노력했어요. 메콩강은 좁은 바나나 보트로 4시간을 건너야 하는 위험한 루트였거든요. 바나나 보트가 속도도 빠르고 워낙 위험하고 사고도 많다 보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건널지 정말 많이 걱정했어져요. 남편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고 덜 위험한 루트로 잘 도착할 수 있었어요. 태국 도착 후 민준이를 업은 채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정신력으로만 버티다 보니 몸이 한계에 다다랐던 거예요. 태국까지 도착했고 이제 안심해도 된다며 브로커가 말해주었고 이제 일부러라도 경찰서에 잡혀야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하고 경찰들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거의 3개월 지났어요. 민수와 민준이는 키가 거의 반뼘 정도 훌쩍 컸습니다. 잘 먹고 잘 자니 하루가 다르게 피부도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10kg나 빠졌던 저도 다시 회복해서 빠지는 것도 순식간이었지만 찌는 건 눈 깜빡할 정도로 살이 찌더군요. 3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남편이 있는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한 공항, 반짝이는 바닥, 너무나도 발전된 모습에 어릴 적부터 쇠뇌되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아름다운 풍경에 넋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3개월 동안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남편이 우리를 보러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바로 아빠를 알아보고 달려가 안겼고 4살 민준인 아빠 얼굴이 낯설어서 나한테서 떨어지지 않고 아빠가 안아보려고 해도 피했습니다. 여보, 민수 민준이 데려오느라 정말 고생했어. 3개월 교육 잘 받고 우리 내 집에서 보자. 3개월 교육기관에서 민수는 근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민준이는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없는 낮 시간에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고 컴퓨터 강의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눈을 뜨면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새끼 맛있는 식사와 깨끗한 옷 심지어 휴지한 롤, 작은 것까지 우리에겐 전부 선물이었습니다. 한국 말투는 왜 그리 듣기 좋고 예쁜지 투막하고 톤이 높은 북한 말투는 이제 거부감까지 들기 시작할 만큼 어느새 우리는 한국의 따뜻한 햇살과 보살핌 속에 공기마저 향기로운 대한민국에 서서히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꿈만 같은 3개월은 순식간에 흘러 우리 가족은 드디어 한국 국민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민수학교랑 민준이 어린이집 등록하고 나도 바로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제일로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빠르게 적응하여 하루 8시간씩 일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신나고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광고에 많이 나오는 교촌 치킨을 샀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엄마가 치킨 사는 날이야. 민수는 북한에서 유치원 다니다가 한국까지 오는 동안 공백이 있어서 살짝 걱정했지만 잘 적응했습니다. 미준이도 어린이집에서 사투리 쓰는 아이로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고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24시간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자유구나, 이런 게 행복이구나. 가끔 악몽을 꿉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꿈. 민수를 잃어버리는 꿈. 정글에서 헤매는 꿈. 그럴 때마다 깨서 확인해요. 옆에 남편이 자고 있는지. 아이들 방에 가서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지. 그리고 안도합니다. 탈북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저는 똑같이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탈북을 준비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아이들 손 절대 놓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서워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저는 민수의 손을 놓았었습니다. 그 2시간은 제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찾았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민수와 민준이가 학교 갈 때 저는 항상 현관 앞까지 나가서 배웅합니다. 조심히 다녀와. 엄마, 나 이제 컸어. 혼자 갈 수 있어. 알아. 그래도 엄마는 걱정돼. 민수는 웃으며 학교로 갑니다. 저는 민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봐요. 그게 제 습관이 됐거든요. 아이들을 항상 확인하는 것. 주변 사람들은 힘들지 않냐고 가끔씩 물어봐주곤 합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어 좋고, 제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말이었죠. 거기서는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제 이야기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수많은 탈북민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 인권, 행복.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북한에는 아직도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유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루빨리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뒤 돌아보면 북한 탈북 전 과정 속에 단 한 번도 천운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임에 감사하며 또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